자, 2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2교시. 시작은 좋았죠. 시작은 엄청 좋았어요. 일단 시작은 뭐 안전관리 조직 해놓고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특징, 장단점, 뭐 활성화 대책. 자, 안전관리 조직은 이제 뭐 직계형, 참모형, 개선 참모형. 근데 이게 다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요. 뭐 개선 참모형이라고 해서 관계 없고요. 아니면 뭐 복합형, 네, 직계 참모형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건 이제 한자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어떤 라인을 걸어놓고 하는 거죠. 자, 직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서브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안전보건관리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속으로.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좀 작은데, 하지만 이제 안전 문제에 관련돼서는 계획 실시까지 생산 쪽 지시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 같은 라인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 생산 라인을 따라서 이제 전달 감독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떤 지시나 어떤 조치가 빨리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자, 참모형은 이제 중견기업, 500에서 한 1000명, 중견기업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내에서 별도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옆에 이제 간사 형식으로 이제 옆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참모형이죠. 자, 개선 참모형은 직계형 참모형 혼합형이에요. 이거는 대규모 사업장, 이 인력이 좀 많은 조직이 좀 복잡한 그런 사업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직계형 같은 경우에는 위에 최고 경영자부터 작업자 사이에 이게 일렬로 쫙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주로 이제 제조업이라, 사실 이제 거의 제조업 쪽이 많죠, 사실은. 우리가 뭐 자동차도 뭐 제조업이고 다 제조업이니까. 자, 안전 지시와 생산 지시가 같이 라인을 쭉쭉 타고 나와요, 그냥. 같이 그냥 병행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자체가 이제 복잡하지 않고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두기엔 좀 그렇다는 거죠. 자, 참모형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생산의 지시가 각기 이루어지는데 옆에 스텝에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저기한다는 거죠. 옆에서. 그래서 이제 별도에 있는 조직으로 해서 안전 관련된 부분은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 이런 거는 좀 날 수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직계 참모형인데, 직계 참모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영자 옆에서 서브 조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에 관련된 거를 전달해서 이쪽에서 받아서 직접 하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각 해당되는 부서의 안전을 또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복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좀 큰 대규모 사업장 이런 쪽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대책. 이 조직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자, 근데 체제를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아까 이제 무제의처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리고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한계를 명확해야 되고, 또 어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최고 경영자도 전체가 다 참여한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자, 문제를 딱 보시면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에 대한 종류, 그리고 장단점, 활성화 대책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실 게 뭐냐면 각각에 대한 특징, 장단점, 활성화 대책, 얘가 대제목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채점자가 금방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아니에요. 머리가 뭐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거를 갖다가 체크를 할 거라니요. 특징, 장단점, 활성화. 이걸 분명히 체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중제목, 그러니까 10점짜리는 중제목에 들어갈 수 있지만 25점짜리는 대제목으로 들어가줘야 채점자가 답을 금방 툭툭툭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얘를 하다 보니까 중제목으로 들어가고 이거 하게 되면 못 찾아내요, 답을. 분명히 썼는데 답을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할 때 답이 안 보입니다 라는 건 뭐냐면 답은 있지만 제목상에 답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25점짜리는 그런 내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인간과학, 휴먼에러에 관련된 겁니다. 이 휴먼에러, 인간과학에 대한 배후 요인과 두 번째, 인간과학에 대한 원인, 세 번째, 인간과학에 대한 예방대책.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제목을 정해준 문제들은 보통 25점짜리를 작성하게 되면 자, 개요하고 뒤에 결론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구성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처럼 제목은 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나오면 아예 그냥 대제목은 하나, 둘, 세 개. 뭐 두 개 있으면 두 개. 이렇게만 작성을 했어요. 사실 이제 다른 종목 시험 볼 때. 이거를 하지 않고 해보니까 그게 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나와요, 점수는. 이렇게 해도. 그래서 구태여, 개요 결론은 이럴 때는 구태여 작성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휴먼 에러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서 개요 결론을 작성을 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문제를 할 때 대제목을 정해줬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단지 이제 얘네들이 대제목하고 맞춰서 해야 하는 거죠. 맞춰서. 자, 인간과학에 대한 배후 요인. 자, 우선 이제 심적 요인가 있죠. 심적 요인. 뭐 망각, 잡념, 뭐 위험 감각, 억측으로 판단하는 거, 뭐 착오, 시각적 착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 과학에 대한 배후 요인 중에 심적 요인에 해당되고 생적인 요인은 피로, 어떤 뭐 알코올, 뭐 이건 뭐 저기 있죠, 뭐 음주, 뭐 질병, 연령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 과오에 대한 원인은 우선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절차, 시간, 전달에 대한 그 오류, 순서, 뭐 전달 이외에 절차 이외에 다른 거 아니면 과잉이죠, 과잉. 자, 심적 에러 요인 같은 경우는 의욕이 없거나 아니면 자극을 받거나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데가 있죠. 매우 또 필요하거나 방심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심적 에러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입력이 들어와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인간과 기계의 체계라 본다 그러면 입력, 정보, 전달 아니면 출력, 자동적 에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물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일이 너무 단순하거나 아니면 뭐 설비에 대한 레이아웃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물리적 측면을 봤을 때 과오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사람과 기계가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 체계 방식에서는 인간 에러가 체계 수행이 거의 없다 그러면 얘는 뭐 관계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간 에러가 잠재적 요인이 영향에 대한 대소에 따라서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영향 정도에 대한 그런 계수가 이제 바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방 대책은 가능하시면 원인을 제거하는 게 대책이에요. 원인을 없애는 게. 그래서 자, 인적 요인에 대한 문제는 뭐 교육시키고 소집단 활동 뭐 분임제 활동이나 안전에 대한 분임제 활동 강화하고 뭐 TBM도 강화시키고 하는 거죠. 뭐 적재적소 배치 이런 것도 있죠. 자, 설비 및 작업 환경에 대한
대책으로 봤을 때는 위험 요소 제거하고 페이스세이프나 풀프루프 그리고 뭐 경보 시스템, 뭐 시인성, 눈에 금방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가시관리가 용이한 거 그리고 인체 측정값에 의한 인간공학적 설계 이런 거 있습니다. 3위를 해가지고 표현해가지고 네네네. 자, 관리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뭐 안전에 대한 분위 조성하고 뭐 설비, 환경에 대한 개선 그리고 작업자 특성, 환경 시스템의 적합성 분석을 해서 어쨌든 휴먼 에러, 사람으로 인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베이의 3위 방향, 기술적, 교육적, 어떤 관리적인 측면으로 그 대책을 세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디지털 보호 계정기에 대한 또 정의났잖아요. 아니 요즘은 다른 종목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장단점, 설치 환경, 서지와 노이즈에 대한 대책. 그런데 이 장단점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아까 누전 차단기도 설치 환경 나왔었는데 얘도 설치 환경 나오고 또 여기 또 서지와 노이즈에 대한 대책. 사실 이게 그 한국전기협동조합 그 사이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가. 그 자료가 이 설치 환경 서지 노이즈 대책이 거기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좀 어렵게 찾아놨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장단점을 하였으니 장단점에 대한 얘기는 장점으로서는 이제 성능이 높죠. 고기능화돼 있고 소형화 좀 작고 상대적인 거죠. 아날로그하고 융통성, 어떤 내가 조정하게 하는 그런 편리성, 표준화, 뭐 2차 측에 대한 부담이 좀 작다라는 거. 그 경제성은 뭐냐면 초기 투자비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후를 생각한다 그러면 경제성에 대한 측면도 뭐 유리할 측면이 있다. 자, 단점으로서는 서지가 약하다. 어떤 외부 영향에 따라서 외형파로 오동작하기 쉽다. 그러니까 고조파의 어떤 영향 성분 갖고 있을 수 있다. 주위 온도에 따라서 특성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실내도 갖고 있다 보니까 공급되는 개를 운용시키는 전원에 대한 그 수준도 전원 품질이 좀 필요하다. 자, 설치 환경은 이제 거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 사실 이런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법 기준이 워낙 그 화재 안전 기준 보면요.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 있고요. 한국 화재 안전 기준이 있어요. 난 도대체 이 화재 안전 기준은 맞는데 한쪽은 한국 화재 안전 기준이고 한쪽은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고. 근데 법령에 나와 있는 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법령에 나와 있는 건. 지금 앞에 국가자 빼고 화재 안전 기준 NFSC 얘기하는 거고 한국 화재 안전 기준은 뭐냐면 그 화재보험협회에서 만든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뭐 법령에는 이제 화재 안전 기준 NFSC니까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 각각에 대한 뭐 분야별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KMC 1120-0549 여기를 참조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런 조건이 나옵니다. 자, 환경 조건이 일반 환경 조건과 특수 환경 조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설치할 때. 자, 일반 환경 조건에 보면 온도는 마이너스 25도에서 55도 이내에 돼야 된다. 자, 상당한 공기 오염이 없어야 된다. 오염도는 나타내지 않지만 상당한 공기 오염이 없어야 된다. 자, 상대 습도도 5에서 95% 수준이고 진동, 지진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환경 0등급이나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환경 조건이고요. 자, 특수 환경 조건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 설치 장소에 대한 걸 갖다가 조금 뭔가 좀 환경적으로 봤을 때 덜 타이트한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 장소가 아닌. 자, 온도도 좀 범위가 좁아요. 마이너스 10도에서 55도 정도. 그 습도에 관련 것도 95%를 초과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자파 장애는 있고 환경 등급도 2등급에 해당하는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환경 조건에서 그 디지털 보호 계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서지와 노이즈에 대한 대책은 말 그대로 들어오는 놈을 막으면 돼요. 들어오는 막아. 그래서 우리가 전자파나 고조파 좀 생각하시면 이 답을 내용을 확실히 몰라도 그거를 갖다가 응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정유기 차수를 뭐 증가시켜라, 리액터 설치하라, 필터, 역률 개선해라, 계통을 분리해라, 뭐 전력기기에 대한 내량을 강화해라 등등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조파에 대한 대책이에요. 고조파 대책. 근데 도저히 생각 안 나면 이거를 또 딜이 밀어야지 어떻게요. 말은 서지와 노이즈 대책이라 해놓고 근데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목적이니까 자, 기본적인 대책은 외부에서 진입하는 서지를 억제시킨다는 거죠. 발생을 갖다가 제거시키든지 아니면 차단한다. 또 내부에서 발생하는 같은 경우에는 서지 발생원 자체를 억제시켜. 필요에 따라서 노이즈나 서지에 강한 검출 방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이즈나 서지에 대한 대책을 크게 보면 발생률을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취집 자체를 못하게 막거나 또 아니면 어떤 다른 쪽에 이행하는 거를 막거나 그거로 딱 세 개를 본 겁니다. 그것도 이제 기기로 봤을 때는 장치 외부냐 장치 내부냐 봤을 때 그렇잖아요. 발생률 같은 경우에는 외부는 아니잖아요. 내부지. 내부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제 뭐 보호 거기는 이렇게 자주 못 겠는데 뭐 보조 계정기나 스파크 킬러를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뭐 보진 않았어요. 뭐 라인 필터나 콘덴서 부착해라. 뭐 LC를 이용해서 결국 고초파 필터 보면 수동과 능동 있잖아요. 수동 같은 경우. 수동은 뭐냐면 그 발생하는 부분을 흡수를 하지만 능동은 발생에 대한 반대를 보내서 상쇄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L과 C를 이용해서 뭐 한다거나. 자, 침입을 억제해. 침입을 억제하는 거다 보니까 내부는 할 일이 없잖아요. 외부만 하는 거지. 뭐 PT, CT에 정전 실드를 해라. 입력 캐러에 리미터를 설치해라. 전원, 그러니까 제어 전원 입력 캐러에 필터 설치해라. 라인 필터 설치해라. 들어오는 걸 막으라는 거죠. 자, 이행을 저감시켜. 거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다른데 전달하는 거를 막으라는 거거든요. 차폐하는 거죠. 배선도 보면 배선을 분리해라. 아니면 쉴드선, 쉴드 해갖고 뭐 접지하든지. 차폐하라는 거죠. 선 꽈주라는 거죠. 트위스트 페어. 접지 강화하고 일단 뭐 프린터 기판 설계상에 뭐 배를 해라. 어떤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고주파 발생에 대한 부분을 좀 해서 뭐 노이즈 필터를 수정하든지. 근데 이거는 이제 기판을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주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큰 문제 자체는 쉬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구하는 이 문제가 조금 좀 난해했던 거죠, 사실. 근데 많이 이 문제를 선택했는데 도저히 환경 조건이 없어. 이럴 때는 누전 차단기 환경 조건으로 딜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1교시 답안을 작성했는데 2교시 또 나와. 그러면 이거 맞나 틀리나? 근데 틀린 게 아닙니다. 1교시에 나온 문제를 유사하게 해서 2교시에 다시 내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근데 1교시에 답안 작성했으니까 2교시 때는 얼마나 쉬워요. 또 한번 쓰는 건데. 근데 그렇게 써도 뭐 그렇게 큰 틀은 이제 벗어나지 않을까. 나 이런 건 왜 이래요? 거의 뭐 DC 진단법을 많이 쓰는데 여기 또
A씨. 네, 이건 진단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출제하신 거. 그래서 일단 열화 진단은 이제 왜 필요하겠냐? 이게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대제목이 완전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소설로 가야죠. 여기에 진단 방법만 갖고 우리가 답안을 메꾸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구색하지 마시는 거죠. 열화 진단 왜 했어요? 빨리빨리 검출해서 어떤 우리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 그대로 고품질의 전력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열화 진단을 신속하게 해서 이제 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물론 여기에 그 우리가 메인터넌스나 PM 활동하는 거에 상당히 중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열화의 요인이 왜 생기는 거냐? 정기적인 이건 트래킹 이런 것도 있지만 열적 요인도 있다. 열에 대한 게 있다면 그 수축 팽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화학적 요인, 화학적 물질이 춥하게 되면 당연히 있죠. 화학들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기계적 요인, 충격을 가해 아니면 압력을 넣었어. 또 외부 영향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데 항상 정기적인 문제와 기계적인 문제는 항상 동반해요, 같이. 뭐 개미, 쥐 같은 뭐 생물학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인은. 그래서 이제 전기 열화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트리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건 답안 구색이 맞아요. 자, 열화 진단법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좀 A씨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의 A씨 열화 진단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부분 방전 시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PD 진단법. 그래서 그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유전체 손실하고 부분 방전 이 얘기를 하셔갖고 난 부분 방전은 활성 상태. 네, 그러니까 이게 전개가 A씨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열화 진단법에는 교류 전압을 인가해서 어떤 보이드, 그냥 구멍 나 있는 보이드 부분에 부분 방전이 발생이 되면 얘가 전압 변화로 해서 방전 전화가 생기니까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부분 방전법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험에 대해서 이제 결선도 간단하고 이동도 용이하고 이제 현장에 측정이 하는데 결정적인 말이 DC 내전압에 비해서 좀 낮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주기적인 극성의 교본. A씨가 교본 작용하니까 교본을 해서 이제 공간 전압 축적이 안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PD법, PD 방전법이라 해서 우리가 보면 쿨롱으로 하잖아요. 쿨롱. 그러면 뭐 10, 보통 나노 쿨롱 이렇게 이하는 정상이고 이상은 이상이다 하는. 이거 설명됐죠. 이 나노 쿨롱일 때 이게 초당 움직이는 전자 이동량이기 때문에 얘가 크면 클수록 이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누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단점은 이제 차폐 시스 케이블은 가능하다. 정전 진행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0.01Hz 수준으로 낮출 경우에는 공간 전압 축적 시간과 이제 축적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자, 활선 탄젠트법. 이건 이제 그 고전압을 직접 연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어떤 위상차를 두고 탄젠트 델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주파 중첩법. 여기에 이제 이 교류 저전압이 10V 정도 수준의 저주파, 10Hz 이하에 대한 저주파수 전압을 케이블에 인가해서 열화 진단을 하는 방법이 이제 저주파 중첩 누설 전류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교재만 봤지. 사실 실제로 이제 그 부분 건 부분 방전 시험은 이제 현장에서 좀 몇 차례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나머지 사실은 특정하게 이제 이걸 분석이나 해보신 분들 아니면 잘 모르겠을 것 같아요. 쓰는 것도 그냥 거의 암기 형태로 그냥 쓰는 거지. 근데 거의 지금
DC를 이용한 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절연저항도 그렇고 내전압도 그렇고. 근데 이제 유독 또 AC를 물어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책은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대책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답을 선택할 이 문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선택하면 제일 좋지만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쓰고 틀리나 쓰고 틀리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안 쓰고 틀리면 빵이지만 쓰고 틀리면 25점짜리 같으면 최소한 5점 이상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피해갈 거냐. A씨 진단 방법을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갈 거냐. 그래도 여기 A씨 진단 방법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지. 한 가지. 그래야 답을 작성하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일반적인 서술 시험이기 때문에 자, 목적, 열화를 왜 목적하나. 3. 원인이 뭐냐. 4. A씨 진단법을 썼어요. 이렇게 쓰면 너무 거창하니까 여기다가 주요라는 말을 좀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리에서 자, 이거하고 떴다 쳐요. 이렇게. 뭐 내용은 많지 않겠죠, 사실은. 자, 1번 나왔잖아요. 그럼 2번 나와야 돼요. 2번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DC 사례. 그 DC가 관련된 거죠. 제일 만만한 경우 절연저항, 뭐 절연내력 시험, 내전압 시험. 아니면 뭐 DC 전류 검출 방법 있잖아요. 5번 열화에 대한 대책. 6번 결론. 이래 되면 점수가 결코 작진 않아요. 왜 작지 않냐면 원하는 내용을 썼다는 거죠. 썼는데 단지 그게 내용이 불충분한 것뿐이지 요구하는 거는 썼어요. 썼고 그리고 이 진단을 왜 해야 되는 당위성도 설명했고 진단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작성했어요. 그리고 A씨는 아니지만 D씨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다른 종류의 진단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했다고 해서 문제가 틀렸다가 아니라는 거죠. 전에는 어떻게 썼냐면요. 답을 모르잖아요. 그럼 개요에서 나는 답을 이런 방향으로 제시하겠다라고 그 말도 쓴 적이 있어요. 본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작성이 된다라는 그런 안내 문구까지 쓰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정확하게 A씨 진단법에 어떤 걸 설명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A씨 진단법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작성하셔도 그런 내용을 좀 피해갈 수 있다. 감리 문제가 또 나왔어요. 감리 문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얘기하는 이거 사실은 감리 많이 하셨던 분들은 쓰셨을 거야, 이건. 근데 물론 법령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4가지 법령 조항을 쓴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런데 실제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 내용을 잘 보시면요. 현장에서 감리자 절대 못 나가요. 현장에서만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첫째, 기본적인 감리 뭐 있죠. 안전관리 있지. 품질관리 있지. 환경관리 있죠. 되게 많아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정기 감리원이 이거대로 업무를 하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그대로 보시면요. 절대 현장에서 못 나간다니까. 그 현장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냥. 공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근데 유독 이상하게 계속 나온 거예요. 이 문제가. 지난번에 정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가 거의 3년에 걸쳐 나왔는데 얘가 지금 그 타령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나올 만한 것 때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상주 감면 업무는 제5조에 나옵니다. 5조. 5조인데 비상주 감면 업무에 관련된 문제가 별도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물론 이건 다 일부 생략만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설계검토 검토해야죠. 와서 뭐 기성할 때 확인해야죠. 본사에서 상주 감면 업무 지원해 줘야죠. 기타 뭐 기술 검토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비상주 감면이에요. 시공상세도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제31조에 보면 그 상세도 현장에서 발생되는 시공상세도 승인해 줘야 됩니다. 설계 도면, 설명서 또는 관계 규정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실제 시공이 가능한 거냐 뭐 계산이 정확한 거냐 어떻게 보면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는데 설계서가 제대로 된 거냐 얘가 지금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려온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검사 업무 수행 기본 방향이라 해서 그래서 제34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업무 이게 봤을 때는 검측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검측 현장에서 발생하는 검측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감면 다음 각 호에 있는 거를 검사 업무의 기본 수행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시공 확인을 하는 검사, 뭐 체크리스트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지침은 시공 관리자한테 배포해주고 이대로 하라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또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체계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대한 실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현장 확인 업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까지 그 지침에 나옵니다. 현장 시공부터 해서 뭐 중간에 뭐 잘못했을 때는 재시공 보완까지. 이 끝나야 다음 단계 넘어간단 말이에요. 결국에 검측 업무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41조 보시면 공사 중지 지시라는 게 나와요. 공사 중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감면이.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 감면이 공사 중지를 명하면 그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S 거기는 감면이 업무 중단하십시오 하면 즉시 중단해요. 거기는 룰이 이렇게 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3번인가 4번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지를 시키는 이유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해요. 자기 보니까 위험한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근거에 안 맞는다. 뭐 일단 시정 조치가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중지시켜놓고 그 발주처에 보고를 하거든요. 이만저만해서 중지합니다. 근데 물론 발주처에서 그냥 진행시키십시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때 연락받으면 거의 이제 중지가 되는 일인 거죠. 어떤 제41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하게 이제 전기감리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 그 내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 시험도 시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자주 읽으시면 좋은데 지금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기성에 관련된 거, 기성 업무에 관련된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환경 관리하고 근데 나머지는 계속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자, 6번째. 전력 콘덴사에 대한 항목을 설명하시고 열화 원인 방대책, 외부 영향에 대한 문제, 내부 사고에 대한 보호, 내부 고장 검출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 이제 특정한 그 콘덴사 메이커의 기술 자료를 좀 인용해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제가 이번에 그 다시 수정된 그 교재 나와요. 이 콘덴서에 관련된. 그래서 일단 열화 원인의 대책 보시. 열화 원인에 대한 부분은 뭐 발생된 가스에 의한 거, 유효평 같은 경우는 뭐 단락 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콘덴사 설계상, 제조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서지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콘덴사 단자 풀림, 단자 이온으로 해서는 뭐 국부 가열 이런 것들이 이제 열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대책은 뭐냐면 물론 열화상 카메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콘덴사가 열화됐어. 그러면 뭐 국부적인 가열 제일 좋은 게 열화상이라는 거죠. 열화상. 근데 요거는 이제 콘덴사 메이커에서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자, 방지책. 자, 전류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내부의 콘덴사의 그 기름에 대한 부족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 콘덴사에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전격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 전격 전류가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콘덴서에는. 자, 그거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판넬에 전류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거 확인해 봐라. 아니면 후크메달을 이용해라. 이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콘덴서니까. 그 내부에서 이제 혹시 절연 파괴가 발생되면 절연율의 분해로 인한 가스가 발생되니까 얘가 이제 케이스로 팽창되면서 빵빵빵빵빵 배가 부른다는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외부 환경. 그러면 외부 환경과 내부 사고의 법은 뭐냐? 자, 외부 환경에서는 전압, 주파수 확실히 맞아야 된다. 자, 고조파를 포함한 전원 품질에 대한 건 이상 없어야 돼요. 온도, 습도, 불순 가스, 뭐 설치 거리에 대한 간격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영향으로 볼 수 있고, 내부 사고에서는 내부 전극관에 대한 절연자 아니면 그 콘덴사 고장 났을 경우에는 전원으로부터 이제 개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스 발생으로 해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는 문제 등이 있다는 거죠. 자, 내부 고장 검출은 이 콘덴서 메이커는 3단계로 보는 것 같아요. 1차 검출이 있고 2차 검출이 있고 3차 검출이 있다. 자, 1차 검출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과전력이지 OCR 갖고 본다는 거죠. 1차 검출은 일단. 왜냐하면 또 과전류에 대한 게 됩니다. 자, 2차 검출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콘덴사에 대한 내부의 이상 여부를 검출하는 중성점 전압에 의한 그 검출 방식, 또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를 놓고 하는 방식, NVS, NCS 있고 NCT 방식이 있고 오픈 델타 전압 차단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타 기술사는요, 그 내부 고장 검출 방식 그것만 갖고 25점짜리 나와요.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전체 포괄해서 25점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쓸 수가 없어요. 자세히 쓰게 되면 다른 문제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간략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VS는 뭐냐면 콘덴사 고장 발생 때 두 중성점 간의 불평 전압을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싱글스타와 더블스타가 있어요. 싱글스타는 뭐냐면 콘덴사 옆에 같은 Y형형으로 저항을 설치하는 거고, 더블스타 같은 경우는 같은 콘덴사에 대한 두 개를 병렬로 해서 설치하는 방식. 여기서 이제 중성점에 흘러가는 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전압. 주로 이제 YY 결선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NCS가 빠졌네. NCS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요거 그 중성점에 흐르는 불평 전류를 검출해서 하는 방식이 바로 그 NCS 방식입니다. 이건 네? 이건 NCT 방식이 또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제3차 검출 방식이 뭐냐면, 자, 1차에 대한 건 들어가는 전류에 대한 거 보는 거, 2차 검출은 내부의 고장 방식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 있고, 3차가 바로 이제 외형이에요. 배부름 상태. 그래서 압력 스위치를 적용해서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 이상 됐을 때 이제 동작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리미트 스위치는 뭐냐면, 얘가 빵빵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양 이상 나오면 리미트 스위치를 접촉시켜갖고 전원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덴사 메이커는 1차 검출, 2차 검출, 3차 검출 3단계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교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2교시 내용 보시면 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긴 있는데 문제는 조금 중상 정도 된 것 같아요. 중상.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건축전기 쪽에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뭐 콘덴사에 대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네. 2교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다. 네. 혹시 뭐 2교시까지 뭐 질문사항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답안은 참고로만 보세요. 참고로만. 근데 사실 문제가 어려우면요. 답은 엄청 쉬워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쉬우면 답이 어려워요. 왜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서 아는데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다 모르잖아요. 문제가 어려우면 사실은 수험자도 어렵고 채점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오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럼 잠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